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그 유명한 일본 도쿄 소재의 초호화 아파트를 서울시장 출마 직전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분한 시기가 출마 직전인 것을 보면 박영선에게 서울시장 출마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일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대던 문재인 정부에서 2주택자들은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았던 박영선, 그간 계속되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팔지 않았던 부동산이었는데 서울시장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위한 노력이 참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앞으로 1년 후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박영선은 21일 자신의 SNS에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그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지 남편이 핍박받은 것처럼 표현한 박영선은 아파트가 재산 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일본 집을 구입한 것이라면 처분한 이유도 남편 때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선 남편이 부인의 서울시장 출마에 맞춰 일본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박영선이 또 남편이 일본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하진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전일제 일자리가 195만 개나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 명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반짝 효과로 창출해낸 재정 일자리는 늘어난 것입니다. 어제였던 21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017년 2084만 명에서 작년 1889만 명으로 3년 새 195만 명 감소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분류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기준입니다. 주 5일 기준 하루 8시간 일하는 온전한 일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기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213만 명 늘었습니다. 덕분에 전체 취업자는 18만 명 증가했지만 온전한 일자리는 대거 사라지고 고용의 질은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서 2017년 4년 동안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214만 명 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72만 명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보면 문재인이 경제를 얼마나 말아드시고 있는지 뼈저리도록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이유를 정부 재정 일자리 공급 확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 경기 침체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감소 등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깜도 안 되는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문재인이 쓰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능력 또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들 잘 살게 하려는 정책을 펼치기보단 본인들 배떼지만 불리려는 꼼수 정책만 펼쳐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고용 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 또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아들인 주제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1,000만 원 단위로 타드셔 비난을 받았던 문준용이 지원금을 받았을 당시 진행했던 작품을 공개하며 정말 공들여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준용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공들여 만들었다.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에서 제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았던 바로 그 작품이다라며 예술지원금이란 제가 맛있는 거 사 먹는데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품 제작에 사용하기로 하고 받는 것. 이 작품은 그 기획의 유망함을 인정받아 두 곳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은 품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작품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정받으면 제작 진행에도 힘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게 된다. 그만큼 작가는 정성을 들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문준용은 이어 지원금이 잘 사용돼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 이후에 더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지원금이 마련되기도 한다며 이런 식의 선순환을 잘 유도하는 것이 예술지원금의 목적이고 그에 합당한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본인 자랑을 지 애비처럼 했습니다. 저는 문준용이 이러한 글을 보고 나서 문준용 씨에게 준용아, 너 어디 좀 모자란 거 아니니? 라고 묻고 싶어졌습니다. 문준용 너만 작품을 공들여 만들었고 지원금을 함께 지원한 다른 예술인들은 대충 만들었습니까? 얘는 아직도 본인의 재난지원금 수령이 왜 논란이 되었던 건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우리 국민들이 모른답니까? 다른 지원자들과는 달리 몇 글자 끄적끄적 쓰고 문준용 네가 로또에 당첨되듯 선정돼서 한두 푼도 아니고 1,4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논란의 요지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아들로서 신청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참 대단히 많았었죠. 문재인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기부를 유도하고 그 아들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타먹고 이게 상식선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문준용은 자신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은데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사고방식과 평균 이하인 어휘력으로 그렇게 본인 자랑질만 해대면 문재인도 함께 욕먹고 우리야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문준용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접한 국민들이 느꼈을 분노와 개탄스러움은 어찌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인권보고서에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 기구, NGO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이인영의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일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 국무부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지난해 7월 탈북민 박상학, 박정우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 운동연합, 큰샘의 설립을 취소했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 운동연합, 큰샘 등 두 단체가 벌이는 전단, 물품 살포가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김여정까지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뒤에 행해진 조치여서 문재인 정부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쫄따구 같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다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행해진 강제 실종과 고문, 정치범 수용 등 23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또 2019년 3월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표를 감시했고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이 모두 100%였다며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